한국에서 배운 무술이 아이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합니다. 온종일 벽을 뚫을 듯 에너지를 쏟아내던 토론토의 한 초등학생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그를 달래기 위해 등록한 아이스하키장은 오히려 더 거친 폭력을 부추겼는데요. 절망에 빠진 아버지는 마지막 기대를 걸고 한인 태권도 학원을 찾았습니다. 과연 단순한 발차기와 격파가 아이의 마음을 어떻게 달라지게 했을까요? 우리가 품어왔던 한국 무술에 대한 편견은 어떻게 무너졌을까요? 충격과 감동이 교차하는 이 사연,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마이클 메릭이에요. 토론토에 사는 38세 IT 엔지니어이고 11살 된 제 아들 사무엘과 함께 살고 있어요. 저는 컴퓨터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는 컴퓨터로도 풀 수 없었어요. 바로 아들의 끝없는 에너지였어요. 사무엘은 절대 가만히 있지 못해요. 거실을 레이스카처럼 달리고 소파 위를 뛰어다니며 벽에 부딪히고 집 안 여기저기를 기어다녔어요. TV를 볼 때도 다리를 계속 움직이고 식사할 때는 포크로 접시를 두드렸어요. 심지어 잠잘 때도 밤새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학교 생활은 점점 더 심각해졌어요. 담임 선생님인 핸더슨 선생님께서 일주일에 3번이나 연락을 주셨거든요. 사무엘은 수학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 다녔고 다른 아이들이 공부하는 동안 떠들었어요. 독서 시간에는 친구들에게 웃긴 얼굴을 짓다가 결국 반 전체가 어수선해졌어요. 저는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느꼈어요. 사무엘에게는 에너지를 쓸 만한 활동이 필요했어요. 그러다 TV에서 본 아이스하키가 떠올랐어요. 선수들이 서로 부딪히고 퍽을 쟁탈하며 빠르게 움직이던 모습이 기억났죠. 하키면 사무엘의 에너지를 충분히 빼줄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바로 지역 유소년 아이스하키 팀 토론토 와일드캣츠에 등록했어요. 일주일에 2번 연습하고 장비도 모두 샀어요. 스케이트, 헬멧, 어깨 보호대, 장갑, 스틱까지 구입하는데 거의 40만 원이 들었지만 분명 값어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첫 연습날, 저는 사무엘을 차에 태워 링크로 데려갔어요. 탈의실에서 장비를 입히는데 다른 소년들이 시끄럽게 장비를 던지고 서로를 밀쳤어요. 부모님들은 그런 모습에 익숙한지 벤치에 앉아 그저 지켜보고만 계셨어요. 소년들이 얼음 위로 나가자 저는 관중석에 자리 잡았어요. 감독님이 호루라기를 불자 연습이 시작됐어요. 소년들이 빙판 가장자리인 보드에 부딪힐 때마다 요란한 소리가 났고 스틱으로 퍽을 쟁탈하며 부딪히는 소리도 거셌어요. 스케이트 날이 얼음을 긁는 소리는 날카롭고 거칠었어요. 사무엘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그는 힘차게 질주하며 팔꿈치로 친구를 밀쳐내고 퍽을 지닌 상대를 향해 전력 질주하며 몸을 부딪혔어요. 그 모습에 저는 불안감이 들었어요. 자제력을 배우기보다는 공격성을 키우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사고가 났어요. 사무엘이 빠르게 골대를 향해 달려가는데 다른 소년이 타이밍을 놓치고 제 앞에 섰어요. 두 아이가 큰 충돌음을 내며 동시에 쓰러졌어요. 사무엘의 헬멧이 얼음에 부딪히며 쾅 하고 소리가 났죠. 퍽을 쫓던 스틱이 엉켜 움직이지도 못했어요. 순간 링크 전체가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어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얼음 위로 뛰어들 준비를 했죠. 감독님이 재빨리 달려와 두 아이를 살폈어요. 사무엘은 힘겹게 일어섰지만 다른 소년은 팔을 움켜쥐고 얼굴을 찡그리며 고통스러워했어요. 남은 연습 내내 저는 불안감이 커졌어요. 아이들은 계속 부딪히고 밀치며 놀았어요. 골이 들어가면 동료에게 몸싸움을 퍼붓듯 축하했어요. 이건 제가 원하던 모습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폭력을 배우는 듯했죠. 저녁이 되어 부엌에 앉아 생각했어요. 하키는 사무엘에게 공격성을 가르치고 남을 다치게 하는 걸 놀이로 만드는 듯했어요. 저는 제 아들이 존중과 자제력을 배우길 원했지 다른 사람을 밀치고 넘어뜨리는 법을 배우길 바라지 않았어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이 에너지를 다스릴 수 있는 존중과 절제를 가르치는 활동을 찾아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학교에 전화를 걸어서 사무엘이 하키에 다시 다니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며칠 동안 저는 수영, 체조, 농구,
축구 같은 다양한 스포츠를 온라인으로 찾아봤어요. 그런데 딱히 마음에 드는 게 없었어요. 수영은 너무 개인적이어서 친구들과 함께하는 느낌이 약하고, 체조는 초보자가 배우기에는 너무 어려워 보였어요. 농구와 축구도 하키처럼 밀고 당기는 장면이 많아서 걱정이 됐어요. 그러다가 뜻밖의 만남이 있었어요. 학교에서 사무엘을 데리러 갔다가 같은 반 다른 학부모인 김지수 씨를 우연히 만났어요. 그녀의 아들 데이비드는 사무엘과 수학 수업을 같이 듣고 있는데 언제나 차분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더라고요. 김지수 씨가 하키는 잘 되고 있냐고 물어보셨을 때 저는 솔직하게 잘 안 맞아요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때 김지수 씨가 깜짝 놀랄 소식을 알려주셨어요. 데이비드도 예전에 비슷한 문제로 화를 잘 내고 집중을 못했대요. 학교에서 감정이 폭발하기도 하고 실수를 반복하곤 했다고 하셨어요. 여러 활동을 시도해 보셨지만 효과가 없었는데 박민수 씨 태권도 학원을 알게 된 뒤에야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셨어요. 솔직히 저는 무술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제 머릿속에는 무술이란 싸움과 폭력을 의미했거든요. 그런 걸 배우면 사무엘의 공격성이 더 심해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김지수 씨는 태권도는 전혀 다르다고 말씀하셨어요. 단순한 격투 기술이 아니라 절제와 존중을 가르친다고 해주셨죠. 데이비드는 8달 동안 태권도를 배운 뒤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행동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셨어요. 저는 반신반의하면서도 김지수 씨의 확신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날 저녁, 저는 학원 홈페이지를 찾아봤어요. 흰 도복을 입은 학생들이 발차기를 연습하는 사진이 있었는데 모두 집중한 표정이었어요. 박민수 씨 양력에는 20년 이상 태권도를 가르쳐왔고 한국에서 직접 수련했다고 쓰여 있었어요. 그래도 의심은 가시지 않았어요. 제 한국 문화에 대한 정보는 영화와 TV에서 본 군사훈련 장면뿐이었어요. 한국 학교가 하루에 16시간씩 공부시킨다는 얘기도 들었고 군대 훈련은 매우 엄격하다는 소문도 많았어요. 그래서 한국 무술 역시 가혹하고 잔인할 거라 생각했어요. 혹시 박민수 씨가 학생들을 크게 꾸짖거나 나무 막대기로 벌을 주는 건 아닐까 걱정됐어요. 사무엘이 수백 번 팔굽혀펴기를 하거나 매를 맞는 장면을 상상하니 마음이 불편했어요. 다음 날 점심시간에 저는 학원 앞을 차로 지나가 보기로 했어요. 건물과 주변 분위기를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주소를 따라가 보니 조용한 거리였고 작은 상점과 카페가 늘어서 있었어요. 학원은 커피숍과 헌책방 사이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창문은 하얀 종이로 가려져 안이 보이지 않았지만 간판엔 학원 이름과 전화번호, 운영시간이 깔끔하게 적혀 있었어요. 무섭거나 군대 같은 느낌은 전혀 없었어요. 저는 차 안에 앉아 몇 분간 골목을 지나는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그러다 하얀 도복을 입은 꼬마가 엄마 손을 잡고 나오는 걸 봤어요. 아이는 작은 가방을 메고 있었는데 얼굴에 웃음이 떠 있었어요. 피곤하거나 겁먹은 표정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 걱정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그날 저녁 저는 사무엘에게 새로운 활동을 해볼 수 있다고 말했어요. 사무엘은 하키를 그만둔다고 해서 실망했지만 어떤 걸 시도해 볼지 궁금해했어요. 다음 날 저는 퇴근 시간을 앞당겨 학교를 나와 학원으로 향했어요. 학원 건물로 걸어가는데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비명이나 고함 소리는 전혀 없고 규칙적인 발걸음 소리와 가끔씩 들리는 부드러운 지시 소리만 들렸어요. 현관문을 열고 작은 로비에 들어섰어요. 벽은 깨끗한 흰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태극기와 자격증이 깔끔하게 걸려 있었어요. 신발을 벗고 나서 주변을 살펴보니 정말 깔끔하고 정돈된 공간이었어요. 윤이 나는 나무 마루가 반짝였고 어지럽혀진 장비나 구석진 공간은 전혀 없었어요. 그 섬세함이 저를 더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주 수련실을 볼 수 있었어요. 대략 15명의 아이들이 일렬로 서서 흰 도복에 색색띠를 띠고 연습 중이었어요. 모두 박민수 씨의 움직임에 맞춰서 정확하게 동작을 따라하고 있었어요. 박민수 씨는 짧은 검은 머리에 부드러운 눈매를 가진 40대 남성이었어요. 아이들에게 지시할 때 목소리는 분명했지만 결코 거칠지 않았어요. 학생의 동작을 바로잡아줄 때도 참을성과 격려가 담긴 말투로 다가가셨죠.
저는 아이들이 기본 발차기를 연습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이건 힘이나 속도가 아니라 균형과 통제를 배우는 훈련이었어요. 아이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집중했지만 전혀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는 듯했어요. 수업은 품새 연습으로 이어졌어요. 박민수 씨께서 천천히 정확한 동작을 보여주시면 아이들은 군무처럼 일사불란하게 따라했어요. 아이들은 서로를 이기기보다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 신중하게 연습했어요. 휴식 후에는 격파 연습이 이어졌어요. 민수 씨께서는 격파가 분노나 공격성을 표출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강조하셨어요. 판자는 두려움과 의심을 상징한다고 설명하셨죠. 깨뜨리는 것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선다는 의미였어요. 아이들은 차분히 다가가 에너지를 모아 정확한 타격을 했고 결코 난폭하게 힘을 주지 않았어요. 어린 남자아이가 첫 시도의 격파에 실패하자 저는 부끄러움이나 벌을 예상했어요. 그런데 민수 씨께서 다시 도전하라고 부드럽게 격려하셨어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훈련을 믿어보라고 다독이셨죠. 수업이 끝날 무렵 모든 학생이 정갈하게 줄을 서서 인사했어요. 박민수 씨께 진심 어린 존경심을 담아 허리 숙여 인사하고 서로에게도 가벼운 격려를 했어요. 이틀 후 저는 사무엘을 태권도 학원에 데려갔어요. 수련실에 들어서자 사무엘은 하키 링크와 얼마나 다른지 금세 알아챘어요. 맨발로 딛는 바닥은 차갑고 미끄러운 얼음과 달리 따뜻하고 안정감이 있었어요. 공기도 답답하지 않고 상쾌했어요. 무엇보다 시끄럽고 소란스러웠던 링크와 달리 이곳은 고요하고 평화로웠어요. 박민수 씨께서 명상으로 수업을 시작하셨어요. 학생들은 다리를 꼬고 등을 곧게 펴고 앉았어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며 박민수 씨의 차분한 목소리에 집중했죠. 사무엘은 가만히 있는 게 익숙지 않아 몸이 움직이고 다리가 근질거렸지만 옆 친구들을 따라 최선을 다해 자세를 유지하려 했어요. 기본 동작 연습이 시작됐어요. 박민수 씨께서 앞차기를 시범 보이자 사무엘은 무릎을 높이 들어 발을 곧게 뻗었어요. 균형이 엉망이고 발차기가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버렸죠. 그러나 놀랍게도 사무엘은 화내지 않고 웃으며 다시 시도했어요. 주변 아이들도 웃거나 놀리지 않고 격려했어요. 박민수 씨도 사무엘에게 다가와 자세를 부드럽게 바로잡아 주셨어요. 같은 실수를 반복해도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셨어요. 인내심과 따뜻한 설명으로 동작을 이해시켜 주셨죠. 전에 하키 감독님처럼 멀리서 소리치며 지시하는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하키에서는 분노와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려 했다면 태권도는 정밀함과 통제가 핵심이었어요. 박민수 씨께서 진정한 힘은 내면의 차분함에서 오는 것이라고 차분히 설명하셨어요. 숨 쉬는 법과 몸을 하나로 움직이는 방법을 보여주셨죠. 수업이 끝날 때쯤 사무엘은 땀에 젖은 도복과 땀방울이 이마에 맺힌 채 지친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집중된 모습이었어요. 수업 끝. 소리가 나자 사무엘은 오히려 아쉽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마지막 의식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모든 학생이 띠색순으로 줄을 서서 사무엘은 제일 뒤에 섰어요. 박민수 씨께 깊이 인사하고 지식을 나눠주셔서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어요. 그리고 서로에게도 허리를 숙여 학습 파트너로서 존경을 표현했죠. 사무엘의 절은 서툴고 어색했지만 진심이 느껴졌어요. 저는 그가 존중의 의미를 조금씩 깨닫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 단순한 제스처에 하키에서 배울 수 없었던 겸손과 감사, 협력을 배우는 태도가 모두 담겨 있었어요. 3달이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사무엘은 일주일에 2번 태권도 수업에 다녔고 저는 그 사이에 조금씩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제가 말하기 전에 신발을 제자리에 갖다 놓기도 했어요. 답답한 일이 생길 때 즉시 터지지 않고 깊이 숨을 들이쉬는 모습도 보였어요. 가장 큰 변화는 학교에서 일어났어요. 어느 목요일 오후 핸더슨 선생님께서 전화하셨는데 목소리가 기쁘고 놀라워 보였어요. 사무엘이 벌써 3주째 아무런 문제도 일으키지 않고 있어요. 라고 하셨죠. 손을 들고 답을 할 때도 큰 소리로 떠들지 않고 차례를 지키며 수학 문제를 친구들에게 가르쳐 주기도 했다고 하셨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태권도를 시작한 후 단 한 번도 싸움이나 화를 터뜨린 적이 없다는 점이었어요. 저는 사무엘의 성장을 자랑스러워했지만 진짜 변화는 어려운 순간에도 유지될 때 비로소 증명된다고 생각했어요. 집에서는 한결 차분해지고 예의 바른 모습을 보였지만 진짜 도전 앞에서 태권도 수업을 떠올릴 수 있을지 궁금했어요. 예전처럼 다시 공격적으로 변하지는 않을지 걱정됐죠. 그 해답은 태권도 학원의 특별 행사에서 찾아왔어요. 박민수 씨께서 가족들을 초대해 학생들이 배운 기술을 보여주는 시범을 준비하셨거든요. 부모님들이 고급 수련생들의 격파, 복잡한 품새, 그리고 통제된 겨루기 경기를 볼 수 있도록 하셨죠. 박민수 씨께서 태권도의 철학을 설명하며 시범을 시작하셨어요. 존중과 자제력, 그리고 무술 기술은 방어와 자기 개발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셨어요. 태권도는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게 아니라 내면의 힘과 인격을 키우는 수련이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첫 시범은 품새 연습이었어요. 다양한 띠 색깔 학생들이 지정된 동작을 순서대로 선보였어요. 발차기, 주먹 찌르기, 막기 동작이 마치 춤처럼 흐르고 정밀했어요. 어린 학생들조차 집중력과 조화가 인상 깊었죠. 다음은 격파 시범이었어요. 저는 손과 발로 나무판을 부수는 모습을 보며 긴장했어요. 격파는 위험해 보였거든요. 빨간 띠를 단 10대 소녀가 3장의 나무판을 겹쳐놓은 것을 부수러 나왔어요. 박민수 씨께서는 그녀가 몇 달 동안 이 기술을 연습했고 판자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낸다고 하셨어요.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집중한 뒤 힘과 통제를 담아 강하지만 부드러운 발차기를 날려 판자를 깔끔히 반으로 갈랐어요. 관중석에서는 박수가 터져나왔지만 폭력이나 파괴를 기뻐하는 박수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그녀의 용기와 결단력을 응원한 거였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겨루기 시범이었어요. 보호장비를 착용한 두 학생이 통제된 겨루기를 선보였죠. 저는 하키처럼 폭력적인 경기 모습을 예상했어요. 그러나 제가 본 것은 아름다운 대화 같았어요. 공격과 방어, 전진과 후퇴가 교차했지만 항상 존중과 통제가 바탕이었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며 사무엘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에는 싸움에 대한 흥분이 아닌 이해와 존경이 담겨 있었어요. 최고의 수련생은 가장 통제력 있고 존중심 강한 사람이라는 걸 보고 배운 거였어요. 시범이 끝나자 모든 학생이 띠색에 상관없이 함께 줄을 맞춰 서더라고요. 박민수 씨께, 관중에게, 서로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어요. 형식적이지만 따뜻한 감사의 표현이었어요. 그날 밤 사무엘을 침대에 눕히며 저는 깊은 감사함을 느꼈어요. 그의 변화뿐 아니라 제 관점까지 바꿔주었거든요. 저는 한국 문화와 무술에 대한 편견을 안고 이 여정을 시작했지만 사무엘의 수련과 박민수 씨의 가르침을 통해 그 편견을 깨뜨릴 수 있었어요. 태권도는 사무엘의 행동만 바꾼 게 아니었어요. 우리 둘 모두를 바꿨어요. 제가 한때 무시했던 문화에서 귀중한 가치를 발견했고 그 경험이 우리 관계를 더 강하고 존중 가득하게 만들었어요. 진정한 승리는 우리가 연습한 기술이 아니라 함께 얻은 이해였어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